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뛰어난 능력이 필요할까요? 비범한 사람들만이 훌륭한 성과를 만드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죠.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로 대단한 실적을 내기 위해 대단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진화론을 완성한 찰스 다윈조차 자신은 평범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피카소도 유년기에는 학습 속도가 느렸다고 하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세상은 천재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나는 너무 평범하다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비범함이 평범함 속에 숨어 있을 수도, 또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경칩이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 이 친구들이 깨어났는지 요즘에 개구리를 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깨어났다가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좀 이어지고 있죠. 특히 강원 속초, 강릉, 양양, 고성,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운전 또 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오겠죠.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답이 6글자입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부터 편의점, 유통업계 등등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먹거리 상품을 또 많이들 찾고 있죠. 다만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과는 다릅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한 식품인데요. 짧게 줄여서는 우리가 이걸 건기식이라고 부르죠. 그 6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야, 3558님이 정말 빨리 보내주셨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요게 옛날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능성이 있는 걸 식약처가 또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광고 문구까지도 그걸 쓸 수 있는 여부를 또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2글자가 바뀌었죠. 바뀐 지 좀 됐습니다만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하는 그 6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전시회 티켓 드리고 있죠.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크의 친구들 전시회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분씩 각각 2장씩 총 4장의 티켓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 가보실 분들은 말머리에 전시회 이렇게 써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서울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 이직할 건 아니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어떤 소식부터 준비했나요? 네, 국내 최초의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첫 거래를 어제 마쳤습니다. 어땠는지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뉴스가 나왔을까 기대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산업 여파 알아보겠다는데 이 와중에 어젯밤에 또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또 하는 발언을 상무장관이 내놨습니다. 아하. 그래서 항상 눈 뜨자마자 네. 검색어 관세 이렇게 서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저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게 비수도권과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월세 10만 원짜리 신축이 나오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어제부터 이른바 대체 거래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거래소냐 아니면 넥스트레이드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 첫날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제 본격 장이 열리기 전에 거래하는 이제 프리마켓이 있잖아요. 네. 그거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다 보니까 뭐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마켓도 1시간 늦게 개장해서 10시부터 개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평가하기가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프리마켓도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메인 마켓도 9시부터 정상화가 됩니다. 거래 종목은 다음 주까지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선별된 롯데쇼핑 등 10개 종목에 불과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판단하기 조금 이릅니다. 이달 말 종목을 한 800개 정도로 늘리면 아마 의미 있는 변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거래를 평가하자면 이 첫날인 만큼 대체거래소의 정규장, 이 정규장이라고 하는 건 한국거래소가 문을 연 9시부터 3시 반에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대체거래소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10개 종목의 거래량이 한 21만 주 정도 됐고요. 가장 많은 거래대금 차지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장중 거래소에서 체결된 거래량의 47% 수준으로 YG만 약간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그 거래소 간의 그 종목별 가격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거래소 간 주가 움직임은 사실 소수점 차이에 불과해서 어느 쪽을 이용하든 비슷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그 정규장 시장 말고 아침에 조금 일찍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네. 저녁에 늦게까지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달라진 거고요. 굳이 또 뽑자면 그 HTS나 MTS 보시면 스마트 오더 라우팅 설정이라는 신메뉴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특별히 내가 한국거래소나 그 넥스트레이드 중 어느 쪽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알아서 최선의 주문을 내달라라는 그 주문 버튼이거든요. 네. 이게 새로 생겼다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량이 두 곳의 거래소로 이제 분산이 돼 버리니까 호가가 그 중간에 좀 비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에서는 지금 한 주가가 1,200원 정도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주식이어도 주가는 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른바 한국거래소 장 마감 이후에 8시까지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즉 메인 마켓이요 88억 원 정도가 거래량을 찍었어요. 그런데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문을 닫은 다음에 8시까지 거래되는 이 애프터 마켓에는 105억 원. 오히려 메인 마켓 거래량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한국거래소는 거래하더라도 거기가 문을 닫으면 거래할 곳이 그간 없었는데 그 10개 종목만 비교했을 때요. 맞아요. 네. 네.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약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로서의. 그리고 애프터마켓까지 다 포함해서 거래량을 보자면요. 이 코스닥 상장사가 있고 코스피 상장사가 있잖아요. 넥스트레이드에 상장된 종목 중에. 그런데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평균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면 코스피에 상장된 S-오일, LG유풀, LG기에, 롯데쇼핑, 코록인더스트리 이 5개사의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3.4%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코스닥 종목 YG엔터를 포함해서는 그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평균 거래량의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를 거래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약간 코스닥 종목을 더 좋아하신다? 혹은 개인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그닥 차이가 없었어요. 안정적으로 거래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0.5% 정도만 차이가 났는데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이 YG 엔터였습니다. 이게 이날 종가보다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1.21% 가격이 내려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오전 8시에 시작되는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기준가는 뭐냐라고 보면 넥스트레이드의 종가가 아니고요. 한국거래소의 종가를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주가는 각각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어저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했다는 게 참 깜짝 놀란 기사였어요. 어느 정도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홈플러스가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왜 기업 희생까지 가게 됐나를 보면은 일단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말에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 단기 사채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또 과중한 재무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9월에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네. 이때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을 받아서 인수 자금을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MBK는 이후에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 개를 팔아서 4조 원 가량의 빚을 갚았는데 그러나 이제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납품업체의 선택에 따라서 한두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이자를 주는 조치까지도 시행을 했는데 네. 이러한 가운데 신용 등급까지 내려가면서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차환이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노조는 직원만 2만 명인데 이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면서 제2의 팀원 위메프 사태가 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2015년에 저도 이제 이 일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통업체 출입을 하면서 당시에도 노조가 이 MBK 너무 무리한 인수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7조 2천억 원 투입해서 인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강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5조 원은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수하는 그 대상을 담보로 해서 돈을 조달했다. 그러니까 LBO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 말로가 좀 안 좋게 흘러가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른바 법정 관리라고 하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한 지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절차 개시까지 4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은 전례 없이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단 홈플러스는 회생 결정으로 인해서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현금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업의 특성상 한두 달 동안 이제 1,000억 원 정도의 잉여 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 협의회는 홈플러스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고요. 법원은 채권 신고 기간을 4월 초로 그리고 회생 계획안 제출 마감을 6월 초로 정했습니다. 일단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모든 채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다만 일부 지점은 차례로 폐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빚 갚는 걸 좀 유예하기 위한 전략적인 법정 관리 신청이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관점에 따라서 뭐 비판적인 시각이 또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홈플러스에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 증권사들도 있잖아요. 네, 채권은행의 대출액은 총 1,100여 원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KB국민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각각 수백억 원씩을 빌려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은행들은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은 채권은행의 이자 감면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또 홈플러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후순위로도 충분히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지난해 5월에 그 홈플러스의 선순위 대출로 1조 2천억 원을 메리츠 금융그룹이 투입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되어 있고 메리츠가 이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메리츠 주도로 해서 자산 매각 등 담보권 처분에 나설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냥 신용만 보고 믿고 빌려준 게 아니라 담보가 있으니까 그 담보를 보고 빌려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홈플러스도 그렇고 사실 뭐 이마트, 롯데마트도 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유통가도 전반적으로 좀 충격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날 회생 절차 신청을 놓고서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 급성장 또 10년째 이어진 의무 휴업일 같은 규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까지 발생을 하면서 수익성도 악화가 했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관세 얘기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밤사이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2월 4일에 발표하면서 한 달간 유예해 줄게라고 해가지고요. 그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을 잘해서 안 매기는 줄 알았어요, 관세를. 예. 그런데 그냥 예정대로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 네네. 그런데 어제 밤에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죠. 네.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들과 종일 통화하면서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중간 지점에서 만날 거다. 조만간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자면 멕시코가 캐나다가 야 우리가 이런 거 줄 테니까 관세 좀 낮춰줘라고 굉장히 어필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도 또 그래 그럼 한번 고려해 볼게. 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2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서는 또 그런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일 테니까 멕시코에게 미국이 관세를 더 높이지 말아줘.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맨날 계속 밀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협상과 거래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간 게 아닌 게 이렇게 뭔가 숫자를 딱 내놔도 이걸 가지고 협상을 여지로 계속 활용한다는 거죠. 특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가 절반을 수입합니다. 그중에 수입하는 곳이 다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25% 관세를 무기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2,000달러, 연 1,750만 원 정도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다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쪽에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 등을 지으면 관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확실합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의 공장 지어라. 관세 내기 싫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어쨌든 공장이 뭐 뚝딱하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당장 비용 상승 압박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비용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라고 하면 올해 미국 신차 수요가 한 12%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아까 캐나다랑 멕시코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캐나다랑 멕시코가 뭔가 굽히는 것만은 아니고 반격 카드도 준비하고는 있잖아요. 네, 일단 반격 카드는 우리도 맞불 놓겠다. 미국 25%, 그럼 우리도 25%라고 캐나다가 밝혔습니다.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5조 정도 됐는데요. 미국 상품에 대해 맞불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반격을 했어요. 일단 4일부터 캐나다도 즉시 300억 캐나다 달러에 25% 관세, 그리고 나머지 1,250억 달러는 21일 이내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멕시코 역시 9일에 대응책 내놓을 방침인데 요 내놓을 방침이라는 거 뉴스가 나온 와중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상무장관이 말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분들이 말 바꾸는 거 아닙니다. 바다 건너서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우리는 시작은 하진 않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까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멕시코와 캐나다 인사들과 통하면서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다 미국에 찾아가서 우리가 더 잘할게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우리 정부도 지난주에 미국을 찾았는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를 해서요. 그 방미 성과를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미 성과라고 하는 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가진 오해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 논의할 채널을 구축했다.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채널 확보, 실무 협의체 이건 뭐냐? 성과가 뚜렷하게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우리나라도 직접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상호 관세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실무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할 계획이라니까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데 이게 원래 관세라고 하는 게 고공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상들 간에 뭔가가
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홈플러스 소식 전달해 드릴 때 백동현 님이 홈플러스 폐점할 수도 있다고 하면 미리 공지해서 알려줄까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미리 공지해서 알려주고요. 그렇죠. 4079님은 제일 좋아하는 마트인데 아쉽네요. 매장 운영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곳. 하지만 지점이 별로 없어서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는데요.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심리죠, 심리. 결국은 왜 뱅크런도 은행이 진짜 망하지는 않지만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예금 인출하러 찾아가면서 은행이 망하듯이. 근데 홈플러스는 영업에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상 영업은 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다시 한번. 상품권 있으신 분들은 이걸 빨리 홈플러스 그 매장에 가서 쓰셔야지 이게 왜 상품권이 유통되잖아요. 유통시장에서는 아마 홈플러스 상품권의 가치가 이미 많이 폭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예. 그렇죠. 또 그 인근 지역의 매장이 만약에 또 없어지면 또 사용하기도 맞아요. 좀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신축 아파트가 그래도 많이 인기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서울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엄청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선호 현상에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초구, 송파구 등 이제 뭐 소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그리고 양천구 등에서도 10% 넘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수도권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전북 익산에서 보면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역 건설사가 급기야 이제 신축 분양 아파트를 보증금 9,900만 원 그리고 월세 10만 원의 임대로 내놨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제 단기간 내에 90% 이상의 계약이 성립됐다고는 하는데 또 정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임대 공급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LH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그 3천 가구가 너무 적고 실제 매입 가격도 분양가의 70% 이하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됐을 때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렇게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공사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이제 고육주택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또 LH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살 수도 없고 근데 또 맞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값은 받아야 되겠고 또 신축도 인기는 많다고 합니다만 신축 자체가 아니라 어디 있는 신축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또 하나 물가가 오르면 집 사는 사람들이 더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고물가를 경험하면은 주택을 사려고 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할 때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됐는데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라는 건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데 물가가 1%포인트 오를 때 자가주택 소유 확률이 7.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30대 이하에서 그 영끌 현상이 나타난 데는 부동산 정책 기조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 경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에 동시에 부동산 가치는 오른다 이런 큰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걸 테니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조금 전에 협찬품 소개 나갈 때 이 정답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까요? 네, 그게 하나 있었는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합니다.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밀크시스 등등 정말 많죠. 그 종류가. 또 최근에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도 이걸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기획을 했다는데 약사들이 또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하죠. 약국에서도 이걸 파는데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너무 싸게 팔면은 우리가 좀 불리해진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은 또 그걸 이제 철수한다고도 하고요. 줄여서 3글자로는 건기식. 이걸 풀어서 6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진권님. 홍삼을 공복에 먹는데 몸에 좋은 것도 먹고 해로운 담배도 피우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타박을 받네요. 당연히 타박을 받으셔야죠. 6058님은 여기에 의존할 나이가 된 것 같아 슬픕니다. 슬프기는요. 요즘엔요. 젊은 세대부터 이걸 또 찾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혜진님. 우리 부모님 무조건 좋다고 하면 자꾸 이걸 사오세요. 그리고는 안 드세요. 좀 잘 알아보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또 광고도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구분해 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수현님, 요즘에는 이걸 중고로도 판매 가능하던데요. 그래서 중고장터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중고장터에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당국이 좀 스탠스를 바꿔서 개개인이 선물 받은 걸 판매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고 있죠. 다만 이거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은 이건 또 이제 국세청에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상식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건기식을 풀어서 6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뉴스에서도 빠지질 않아요. 네. 도대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예, 좀 쉽게 설명하면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사는 아파트. 예. 컴퓨터를 한 곳에 모아서 예. 아파트처럼 빽빽하게 이렇게 밀집시켜 놓은 곳인데요. 근데 모니터는 없이. 예, 모니터는 없이 본체만 있습니다. 다다다다다. 근데 이제 세대 수는 10만 세대 보통 대형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어우. 그 서버 10만 개 정도를 모아놓은 걸 보통 대형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예, 이제 컴퓨터가 먹는 주식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빌딩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같은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메일도 보고 사진도 열어보고 카페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 외에 맞은편에 통신을 해주는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컴퓨터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춘천하고 세종시에 각이란 이름의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자체. 이 각이란 말이 장경각이라고 8만 대장경 모아놓은 그 아하. 건물을 이제 해서 장경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각이란 말을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규장각이라고 맞아요. 그 왕실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좀 센스 있게 지은 이름인데 이런 과거 이제 시대에는 그 도서관이 있었다면은 현대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우리 각종 기록이라든지 자료, 사진 옛날 이제 모아놨던 그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있는 거고요.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모든 기록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남아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종이 기록이 있는 도서관. 그게 현재 버전은 데이터 센터다. 네, 디지털 도서관이라고도 볼 수 디지털 있겠죠. 도서관. 비유가 아주 찰집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이제 공을 들이는 겁니까? 최근 투자가 특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무래도 인공지능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도 엄청난 수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전부터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막대한 양의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사실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들도 일반 PC나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 센터로 상당한 부분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경기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면은 좀 지어요. 막 팔려요. 그러다가 좀 짓고 나면 좀 한동안 덜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년 단위 반도체 그 경기 주기라는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수요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많았다면 네. 이제는 뭐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다. 네, 사는 규모가 아까 말씀 10만 대라고 했으니까 한 번에 몇십만 개씩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도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어디 걸 이제 빌려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듯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랑 없는 것 큰 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보안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아마존 같은 데서 충분히 보안을 신경을 쓰겠지만은 100%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가 물론 아마존 같은 데도 잘하고 있지만은 끊김이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인공지능처럼 엄청난 양의 그 자원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이 한정된 서비스 안에서 다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돌려가지고 이런 수요를 해결하고 있고요. 다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에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어떤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록3라고 네. 그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회사에서 네. 만든 것들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제가 그때 발표하는 걸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지을 생각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데 아마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할 정도를 개발하려면 새로 하나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대신 한 2년 정도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일론 머스크 성격에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2년 기다릴 거면 차라리 직접 짓겠다. 그래가지고 넉 달 만에 지었어요. 120일 만에 10조 원 이상을 아마 투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짓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건물을 처음부터 지으면 넉 달 만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건물 짓는 데마다 1년 걸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빈 공장을 찾는 거였어요. 공장에 이제 컴퓨터만 설치하면 되니까. 이 빈 공장을 미국의 한적한 시골 멤피스에다가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요. 일렉트로룩스라는 전자회사가 버리고 간 공장인데 그 공장에 들어갔고 또 이제 처음에 10만 개 정도의 GPU를 확보를 했고요. 이 GPU 하나가 보통 H100이라고 5천만 원짜리인데 예. 한 5조 원짜리 이 컴퓨터들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이제 발전인데 전기가 이제 120메가와트 정도 쓰는데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에 한 8분의 1 정도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그 이동형 발전기 이런 걸 설치를 쭈르륵 하고 한쪽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냉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이동식 에어컨의 4분의 1을 사들였대요. 임대를 했대요. 그래서 한쪽에 쭈르륵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120일 만에 이 모든 작업들을 다 했다. 우리 정말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적 능력은 정말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개월 걸린다고 한 걸 4개월 만에. 네. 대단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그 아이디어 그걸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런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참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처음에 짓는 돈도 뭐 GPU 10만 개씩 막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데 네. 이걸 유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이 일론 머스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2단계까지 나와서 지금 250메가와트를 쓴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뭐 알고 계시다시피 이 발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화력 발전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머릿속에 보니까 끌어오는 건데. 끌어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다 수도권에 짓다 보니까 이 전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지비는 전기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장 와서 관리해주는 그런 인력 비용이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교체된 부품 문제라든지 냉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센터는 최소한 연간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요. 네.
설치비가 아니라 네. 유지 관리비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는 것도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멀리 지방까지 가서 이거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건 좀 꺼려하더라고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관리하기가 귀찮아서입니다. 멀리까지 가서 인력이 없습니다. 지역에 이제 가서 거기까지 가서 예. 뭐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네, 그 SI 업체라고 하는 그런 관리 유지에 보수해준 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 만약에 지방에서 문제가 터졌다면은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응할 시간. 데이터 센터는 즉시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통신망 문제입니다. 통신망. 예, 수도권처럼 이렇게 통신망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결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집중도가 높은 곳이 수도권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 중 한두 곳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인력과 그 통신망을 충분히 확충한다면은 그렇죠. 굳이 수도권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한두 곳 정도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좀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년 전에 그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도 있었고 당시 뭐 카톡 뭐 각종 페이 택시 요금 결제하는 거 네. 여러 가지가 다 먹통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더 이제 분산을 해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좀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예, 그 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그때 짓고 있었는데 이게 완공을 했고요. 하지만 뭐 실제로 뭐 그런 화재가 중요한 시설에서 화재가 난다면은 뭐 똑같은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유일한 사고는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KT 데이터 센터 사고도 있었고 등등등 종종 벌어지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벌어질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고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하고 또 하나의 이제 복사본 서비스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문제랑도 결합을 해서 수도권의 어떤 한두 지역에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면은 뭐 수도권하고 이중으로 이제 상호 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좀 더 쉽게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게 더 강해질수록 네. 데이터 센터가 한번 먹통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그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윈도우 보안 문제 때문에 항공권 결제가 맞아요. 안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일들도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문제였는데 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워낙 돈이 많이 몰리고 지난해 이 400조 원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몰렸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일종의 데이터 센터 알박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박기요? 예, 수도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전기 사용할 권리를 딴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지어놓고. 것처럼 해놓고 나 이 권리를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뭐 전매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기사였는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지경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좀 경쟁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몇 년 전에는 이제 경쟁을 상당히 했었는데 실제로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주 인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 예. 컴퓨터들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돼 있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보면 안에 로봇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용 창출이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오면은 법인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건물만 있으면 결국은 재산세 외에는 지방세 세수가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물론 지을 때는 이제 몇천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반짝 일으키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래서 최근에는 좀 시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대규모 직접 시설을 지역에 만든다면은 좀 쇠퇴하는 소멸하는 지역에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없이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기라든지 또 물 사용 문제,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박대기 기자가 보기에 이 데이터 센터의 미래는 어떻게 보입니까? 네, 우리는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화를 알고 있는 것들이 규장각에 전해오는 문건이라든지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알 수 있듯이 우리 후대 세대들은 우리가 남기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렇기 과거 때문에 동굴의 벽화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살 수는 없고 예. 그렇다면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가 좀 더 높은 효율로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파라든지 발생하는 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앞바다에 바닷속의 짓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 하이난이라든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짓는 것도 모델도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하고 또 발생한 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예 바닷속에 지으면 열을 바닷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요. 뭐 그런 논의들이 있고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기술도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할 테고요. 박대기 기자님이 헬로카봇에도 나오셨었어요? 김진우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예, 최근에는 좀 다른 캐릭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 만화 캐릭터로? 예, 정대기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건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요, 협의는 안 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작하시는 분이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는 못하고. 근데 이제 모티브가 됐겠네요. 예. 또 우리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경제 대기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는 빠진 여당과 야당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6,624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995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의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21일로 추가로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구체적 품목은 9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늘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맞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같이 또 살펴보시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렌드 코리아 팀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21, 39 네. 이거 뭐 연애에 관한 책입니까? 아니요. 2030 여성들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돈 관리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나 보네요. 한 챕터에 이제 저희가 재테크와 소비에 관련된 분야를 좀 연구를 해서요. 그거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돈 관리.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꽁돈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얼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그렇죠.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젊은 세대는 그래도 뭔가 좀 사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뭘 사고 싶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요. 우선 저금, 투자, 대출 상환 같이 이런 재테크의 돈을 다 사용하겠다고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융적으로 활용하겠다. 네네네. 굉장히 현실적이죠. 한국투자증권이 실시한 데이터 이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58%가 이제는 재테크를 자기 개발의 한 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젊은 시절부터 이 재테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불가능해지면서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요. 또 2030 세대는 어려서부터 이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덕담을 익숙하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재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어릴 적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하고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가치관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분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젊었을 때부터 돈 하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젊은 세대는 경제력만큼이나 경제관념을 중시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것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이 상대방의 연봉보다도 이 직장 생활이 몇 년 차이고 얼마나 돈을 모아놨는지 이걸 더 요즘은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얼마 버는지보다 어떻게 돈을 모아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얼마나 저축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소비 성향이나 재무 역량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고소득자가 선호됐다면 이제는 버는 돈보다 모은 돈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30 세대는 이제 월 수입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저축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평균 소득 같은 경우 약 296만 원이고요. 3040의 평균 소득은 약 37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은 연령과 상관없이요. 평균 25% 내외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소득이 높은 이 상위 20% 집단이 예비 자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지출도 많이 또 나타났는데요. 특히 식비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약 2배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저축과 투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출도 함께 증가한다 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끼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은 남는 거 없는데 그쵸. 적게 벌더라도 많이 모으면 더 낫다라는 거. 또 하나, 2030 재테크 키워드에 벌써 노후 대비가 등장합니까? 네, 맞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30 세대가 노후를 걱정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제 몇 년 후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경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100세 시대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뭔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한 미래가 찾아올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경제미디어 어피티에서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런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은퇴 준비 수단과 본인의 은퇴 준비 수단을 모두 고르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 그다음 저축, 그다음 보험가입, 마지막으로 투자 이렇게 나타났다는 반면 2030 세대는 저축 다음에 바로 주식 투자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순으로 응답을 하면서 이 투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연금까지. 네, 사실 젊은 세대에게 가장 많은 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간. 그래서 연금 같은 것도 적립하는 기간이 사실은 최고 중요한 거죠. 맞죠.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때이고 네. 좋은 인식이네요. 이런 거는. 또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모으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는 10년 뒤에 10억 만들기 이런 굉장히 크고 원대한 목표보다는 예. 월급 200만 원으로 1억 모으기 이런 것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네. 대체로 1억이라는 금액이 좀 상징적인 기준선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현실적인 저축 플랜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1억 모으기가 가능한지 이 월급 규모에 따른 플랜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얼마씩 모으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모으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 네. 실천, 실행 중요하죠. 그럼 이런 재테크 정보를 2030 세대는 어디에서들 얻을까요? 과거에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이런 재테크 책을 사서 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네. 요즘에는 유튜브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죠.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에서부터 친근한 일반인 재테크 유튜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인기인데요. 이런 유튜버들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꾸준히 또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모임은 임장이에요. 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임장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러 같이 탐방 다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관심 있게 본 매물의 주변에 꽃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시기예요. 꽃집이 왜 중요해요? 이 꽃을 사서 집에 놔둘 만큼의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지역인지 없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예전처럼 무슨 뭐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고 전철역까지 도보로 몇 분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 그쵸. 기본이고. 네. 야, 디테일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의 플랫폼이나 또 SNS 게시글을 통해서 이런 재테크 모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야,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꾸준히 듣는 것도 참 좋죠. 너무 중요하죠. 네. 아, 그럼요. 이런 것도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인터넷이나 막 일부 유튜브, SNS 위주로 보면은 좀 부작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SNS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면서 무작정 투자한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테크 유튜브가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런 고지랑 함께 시작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죠. 최근에는 소위 리딩방이라고 하는 이런 투자 사기도 나타나고 있고 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유명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도록 하는 악성 광고들도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콘텐츠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핀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파이낸스 플러스 그쵸. 인플루언서. 네. 그러니까 뭔가 금융적인 핀플루언서. 물론 이제 좋은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막 종목 추천, 코인 추천하면서 막 자신이 이제 리딩하려고 회비 받으면서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는 분들보다. 꼭 생각을 하셔야겠죠. 2030 세대의 재테크 열풍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네, 이제 2030 세대는 이 건강 관리와 외모 관리만큼이나 이 재무 관리를 굉장히 중요한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다 돈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와 소비를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꾸준히 이어가야죠. 또 젊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인식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4050 세대가 됐을 때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부에도요. 배울 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주식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테크 주식들 AI 로봇 비롯해서 또 중국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정치 행사 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있고 중국 쪽 정책 또 시장 이야기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종합적으로 같이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